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쏟아지는 가짜 정보들을 집중 점검한 앵커 리포트와 함께 삼성일가 상속세 문제를 다룬 YTN 경제부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부름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YTN 뉴스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맹활약 중인 박광열 앵커를 만나봅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한국과 터키의 유대 관계를 그려낸 6.25 전쟁 70주년 특집 프로그램 메르하바 프렌즈 터키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YTN.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초대에 YTN이 동참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끔한 평가와 질책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축년 새해 더 나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1년 첫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대유행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방역에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또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이 왜곡된 사실 그리고 허위 정보들을 점검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YTN 팩트체크 관련 보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코로나19 관련한 그 오보들 시정하는 팩트체크를 해줬고 또 그 과장 왜곡보도 비판을 예리하게 연이어 해낸 변상욱 앵커 리포트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12월 21일 방송된 그 미운 놈 백신 먼저 준다, 기자 먼저 맞아라 편에서는 그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그 접종 예상 시점 비교해서 한국이 조금 앞서는데도 양국 사례 보도 시에 그 한국에는 접종이 늦어졌다는 부정적인 뉘앙스, 그리고 일본에는 접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뉘앙스를 각각 수식어로 붙인 조선일보 보도를 지금 꼬집어줬고요. 이어 다음 날 방송된 K 방역의 치욕, 그 엉터리 통계로 방역 흔든 언론편은 임의로 11월 13일, 12월 21일, 그러니까 딱 한 달도 아니고 딱 어중간한 시점인데 이것을 각각 비교 일자로 골라낸 것으로 보이는 서울경제 보도를 비판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12월 23일 방송된 사우디 44만 명 백신 접종이 알고 보니 백신 신청 편은 중앙일보를 위시한 그 여러 언론이 사우디아라비아가 44만 명이나 벌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부작용도 하나 없이 성공적이다라고 뉴스를 내보냈는데 사실은 이 44만 명이 그 접종 완료 인원수가 아니라 접종 신청 인원수로서 이 보도 자체는 명백한 오보였다는 그 사실을 현지 그 아랍 쪽 그 언론 보도 원문 확인 이런 걸 통해서 밝혀내는 뭐 사실상 특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보도를 해줬습니다. TV 뉴스의 경쟁력은 뉴스 전달자인 앵커의 개인적 매력과 전달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YTN이 앵커들의 개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힘을 쏟을 것을 이번 기회에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가님께서는 저희 YTN 팩트체크 관련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똑같은 뉴스를 잘한 뉴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진실 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언론의 올바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벗어나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그 앵커 리포트는 해당 국가의 본 뉴스까지 그리고 국내 보도와의 다른 면까지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짜 뉴스의 정보를 이렇게 선별을 해냈는데요.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용을 좀 왜곡하거나 뭐 과장해서 보도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저희 또한 이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그 관련 보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었고요. 변상욱 앵커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가짜 뉴스가 발생을 하면은 SNS나 블로그 또는 그 종교 집회를 통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요새 확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이 돼버리처럼 되니까 이제 과잉된 공포를 심고 또 때로는 이제 턱없는 자신감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방역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공공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는 일반 보도 뉴스의 맥락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돕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추가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취재 과정이 실수냐 또는 미흡함이냐 편견에 의한 왜곡이냐 의도적인 기망이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가려내기 위해서 최초 발화자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평가원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 텐데요. 자, 11조 원, 공이 몇 개 붙는지 정말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천문학적 숫자인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그룹 상속세를 다룬 보도,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우셨던 겁니까? 네, 지난 12월 23일 방송된 내용인데요. 이건희 주식 상속세 11조 사상 최대 천문학적 금액 어떻게 낼까? 네, 이 보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 문제는 재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는 역대 상속세의 규모, 그리고 상속세가 산출되는 방식,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증가한 이유,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과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특히 칭찬할 만한 것은 그래픽을 사용해서 전달력을 높였고요. 그리고 1분 50초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사안의 전체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2분의 시간을 굉장히 잘 쓴 그런 표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 많이 나오는 뉴스는 특히나 일목요연한 그래픽이 중요할 것 같고 네. 또 단순 하나의 사기업 넘어서 요즘은 워낙 이런 기업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이 상속세 마련 과정에서 혹시 기업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좀 삼성과의 상속 문제는 요즘 그 핫한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사죠. 사실 이게 또 뭐 배당과도 배당 관련이 있고 문제가 하니까. 어떻게 정리될 건지 또 이 기자도 거기에서 뭐 충분히 설명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후속 보도 계획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배당 문제라든지 또 뭐 그 주식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이제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그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가면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제 그때마다 계기마다 잘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를 한번 추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좀 가벼운 접근이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뉴스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지난 12월 27일 방송된 올해 성난 부동산 민심의 기름 부은 입, 호텔 전세, 아파트 환상 그리고 빵 보도를 좀 들어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그 핵심 민생 경제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그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 중에 논란을 빚은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면서 이들 발언이 부동산 민심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발언들이 그 어떤 맥락에서 나왔으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해명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바람에 보도 내용이 피상적이고 어떤 문제의식에서 제작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인상 비평이 머무른 것 같다는 느낌을 주었고요. 물론 하나의 짧은 리포트 안에 이렇게 굉장히 큰 논란을 빚었던 여러 개의 발언들을 집어넣어 소개하다 보니까 각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와 영향을 자세히 전달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이전에 각각 보도에서 각 시점에서의 보도도 있었고요. 하지만 부동산 문제하고 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현재도 진행형인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 만큼 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세부적인 내용과 쟁점을 좀 분명히 정리해주지 않은 채 이 대략적인 구도만 전달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 저희도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관련하면 얘기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은 관심이 가는 만큼 더 이목도 집중되고 보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또 예민하고 국민의 어떤 이 분노 감성을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부분이라. 다만
또 이대건 기자의 어떤 그 의견을 제가 또 전해드리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자는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그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작성하게 된. 이 기사에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기자는 이제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경제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발언 내용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했던 말들을 말들을 이제 과연 그 국민에게 어떤 그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건데 기사에 나온 부동산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큰 논란이 되면서 한 건 한 건 크게 기사가 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이어지는 거는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보도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뭐 보도에 더 신중하고 주의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 여당 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또 민감한 부분이니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원님께서 또 준비하신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12월 21일 날 방송된 보도인데요. 천장이 와르르 10m 추락, 5명 사상, 건설 현장 안전은 아직도라는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이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뉴스는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해당 뉴스는 평택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을 잘 알린 뉴스이긴 한데요. 2분의 짧은 시간에서 사고 사실만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2020년에 발생했던 다수의 그런 안전사고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전달을 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이 없게끔 법을 개정하는 혹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YTN이 좀 앞장을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위원님께서는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리포트 하나로 다루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꼭지를 늘려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또 여러 언론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저희도 다룬 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일날은 아마 그 한 사건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유사점 또 상이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답변을 해왔어요. 제가 봐도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현장을 돌면서 또 경찰에게 뭐 물으면서 그런데 사건 현장을 다녀보면은 너무나 유사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유사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두 가지죠. 뭐 현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안전 불감증 또 하나는 그 노동자의 어떤 그런 안전 수칙을 좀 망각한 것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리포트에 다루기는 어렵고 현상을 모으고 통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루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겸 기자도 어쨌든 뒤에 그 부분을 넣으려고 넣다 보니까 아쉬운 뉴스라는 게 오히려 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안 넣었으면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열심히 하려다가 뭐 나온 부분이니까 앞으로 후속 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시민데스크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요즘 검찰개혁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검찰 못지않게 시급하게 고쳐야 한다며 시청자들의 질타가 쇄도한 방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2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씩이 계속 지급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 300만 원이 넘는 입법 활동비가 지급되고 경비로 구분되는 400만 원에 대해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수천 개의 공감과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국회 개혁부터 해야 할 듯. 국회의원 개혁이 시급하다. 여의도 국회부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나아가 국회의원 급여 10분의 1로 줄여라. 무보수 명예직이 답이다.
국민들은 세금에 코로나에 죽을 지경인데 구속되어도 수당이 월 1,000만? YTN 모니터단도 이 기사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국회의원끼리 감싸는 분위기와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점, 문제의 심각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해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를 쓴 이정미 기자는 최근 국회 비례대표 선출 규정의 문제점을 보도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정미 기자는 국회에서 이권을 노리고 제출하거나 반대로 이권 때문에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나이와 관련된 표현에 매우 민감하죠. 최근 방송된 기사에서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지 한 40대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는 판결 기사인데요. 범행을 저지른 남성과 더불어 7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0살짜리 피해자를 10대 청소년이라고 표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작 10살 어린애를 10대 청소년이라고 하냐? 10살이면 아동이죠. 어떻게 청소년인가요? 10살이면 초등생이잖아. 청소년이 아니고. 만으로 10살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니 어린이가 맞습니다. 이 같은 시청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YTN은 기사를 수정해 다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나이와 관련해 많이 본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4살에서 12살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좀 이건 배우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청소년 법 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는 만 14살 이하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해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악질적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민 법 감정은 연령을 낮춰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호할 나이와 처벌할 나이의 기준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겠지만 YTN은 상황과 맥락에 맞춰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시민데스크 진행자로서 평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풀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혜경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취재의 시간 그 힘찬 첫 출발에 의미를 더해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YTN 뉴스앤이슈의 진행자이자 저희 시민데스크를 이끌고 있는 박광열 앵커와 함께 YTN 뉴스 제작의 뒷얘기를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앵커이자 시민데스크 진행하고 있는 박광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때까지 제가 취재에 출연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두 손으로 하신 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원고를 못 놓겠어요. 습관이 돼서. 아, 네. 저 놓고. 원고 뭐 예. 버리시죠 그냥 땅바닥에. 아, 그럴까요? 예, 다시 주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예. 저희가 새해 첫 취재의 출연자로 누구를 모실까 고민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박광열 앵커가 뽑혔어요. 오늘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거 알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계속 시민데스크를 군말 말고 하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새해 첫 취재 후 출연자로서. 당사자가 네. 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작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네. 지금 시민데스크 진행하신 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네. 이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잖아요. 진행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하면서 맨날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고민이요? 시청자분들이 네.
취사 선택하는 의견만 얘네가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보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런 만큼 모든 의견을 다 싣고 싶은데 또 실을 수 없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의견의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시민데스크에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들 날것으로 그대로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나도 사실 내부자인데 좀 부담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저희 시민데스크가 네. 새벽에 방송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적이 된 기자들 네. 그 방송을 안 보길 바라면서 전 자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자겠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시민데스크에서 네 기사 나왔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찾아보면 네. 아니 진행자가 엄청나게 까더라. 까더라, 씹어대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라는 네. 근데 그런 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버리면 시민데스크를 시청자분들이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네. 그 사람이랑 친해서 뭐 안 네. 친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자 생활을 했을 때 네. 아 이래서 이랬겠구나 하는 게 있을 때는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됐을 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쉴드를 칠 수 없는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지적이 나올 땐 전 그냥 이건 좀 문제네요라고 합니다. 그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기자분들이나 혹은 프로그램 제작팀에 좀 전달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데스크의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선정이 되면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보도해도 너 왜 되는지? 아쉽게 했니? 아, 너 그래요? 왜 시청자분들을 아쉽게 했어? 이런 거를 네. 간략하게는 그래야 그 사람도 뭐 피드백을 어떤 하겠죠. 뭐 반박이든 네.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시청자의 지적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렇게 썼는데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속으로는 속상은 하겠죠. 당연히 본인도 이제 칭찬받고 싶고 좋은 의도로 쓴 기사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물론 아쉬운 부분은 어느 정도 쓴 기사에서 아쉬운 부분도 나오는 거라고 아예 정말 쉽게 말해서 평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네. 아쉬운 것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아쉬운 뉴스로 선정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다면 앞으로는 좀 고쳐지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시민데스크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취재의 자리가 뒷얘기를 듣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시민데스크 뒷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민데스크 뒷얘기요. 할 말이 말씀 많아 보이는데 사실 뭐 바라는 점은 전 좀 녹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길어졌으면 더 좋겠다. 길게 하면서 저희 시간대가 새벽이잖아요. 네. 다들 졸린 눈꺼풀을 붙잡고 특히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자극적인 어떤 자극적인 멘트가 필요하고 웃음이 네.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주려면 절대적인 녹화 시간이 좀 길어져야 이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야 네. 그래서 웃음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네. 좀 그런 부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좀 어떻게 하면 좀 연성화, 그러니까 재밌대, 그러니까 눈길을 끌 수 있대, 희화화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지만 동시에 아마 제작진 분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고 그렇습니다. 예. 네. 새해에는 이 시민데스크 프로그램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한테 막 이상한 거 시키셔도 되거든요. 뭐 인형탈을 쓰고 한다거나. 복장도 네, 그럼요. 다양하게 예. 기대해볼게요. 만약에 시민데스크 주제가 맞는 거라면. 자, 이렇게 시민데스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박광렬 앵커는 시민데스크 진행자일 뿐만이 아니라 뉴스앤이슈로서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앤이슈에서 또 돋보이는 게 박광렬 앵커의 앵커 리포트예요. 제가 그동안 리포트를 봤는데 중국의 파오차이 논란이나 혹은 사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모 이슈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네. 아이템 선정 기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취재 부서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은 흔히 이 새로운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 이런 거를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앵커다 보니까 직접 뭐 전화까지는 돌리지만 어디 현장에 나가기가 뭐 여의치 않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조하는 건 1은 관심도, 관심도. 2는 실용성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앵커 리포트를 매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오늘은 진짜 할 거 없는데 이런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아침마다 네. 정말 이불킥을 하며 고민의 연속이에요? 고민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진짜 네.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왜냐면 안 해도 돈은 똑같이 주거든요. 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앵커 리포트 하나당 뭐 10만 원 이러면 바로 쓰죠. 하루 10개 쓰는데 농담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 다이나믹 코리아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앵커지만 원래는 기자 직군으로 이제 그쵸. 회사에 들어왔고 그 감을 잃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리포터를 쓰니까, 쓰니까요. 예, 쓰니까 도움도 되고 음. 앵커 리포트 써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이슈들이 다 관심이 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다 보면 그런 부분 뉴스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 시민데스크 진행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날선 댓글들, 비난들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앵커 리포트 작성할 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엄청 신경을 쓰죠. 댓글 안 본다는 기자도 있고 뭐 댓글 안 본다는 연예인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댓글에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도움이 쓴소리들. 되는 댓글이 네. 있고 그냥 일방적인 비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분리해서 이 약이 되는 거는 몸에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출을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사람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남을 예, 수 왜냐하면 보통 좋은 댓글은 잘 안 보게 되고 안 좋은 댓글만 머릿속에 남고 맞아요. 계속 되새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지금도 댓글을 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 이 부분은 이분이 얘기한 게 맞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놓쳤네 어. 하면 그런 부분은 메모를 해놓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중에 수정하신 적도 있으세요? 수정한 적도 꽤 있어요. 자,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앵커가 된 지도 1년 반이 넘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앵커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요즘 뭐 채널 돌리다 보면 워낙 많은 뉴스가 있고 많은 방송사가 있고 많은 앵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거나 맞아요. 한 경우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앵커의 설명을 들으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네. 이게 일단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결론에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이쪽 얘기를 듣고 판단을 내렸을 때 아, 이 판단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금상첨화 그런 앵커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앞으로도 이 뉴스 진행자로서 또 옴부즈맨 프로그램 진행자로서도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뒷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된 YTN 특집 프로그램 메라바 프렌즈 터키를 살펴봅니다.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기억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해였다는 것입니다. 특집 멜하바 프렌즈 터키는 터키의 부르사 지역을 찾아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두 나라의 만남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작업과 우리나라와의 교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이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르사는 실크로드의 마지막 길목에 위치해 실크 산업이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이즈니크 도자기, 타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부르사의 문화적 유산인 실크나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화면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기의 전통 가옥을 그대로 보존한 주마르크즉 마을에서는 모래 위에서 천천히 데워 마시는 터키 전통 커피를 통해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진 역사도 소개됐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내레이션으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것들을 자막 설명으로 충분히 보충해준 점이 유용했습니다. K-팝 댄스 학원과 한국 식당, 터키와 합작하여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은
터키와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가진 접점 또한 많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터키 건국 100주년 기념으로 준공되는 차나칼레 대교를 터키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이 함께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참전 용사들의 모습과 함께 보다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특집 멜하바 프렌즈 터키는 터키 부르사에 미러맨 조형물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이질적인 것만 같았던 두 나라의 만남을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거울이라는 터키 현자의 말처럼 두 나라가 서로 바라보고 소통하며 미래를 가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